공부하여 주식 투자자를 이롭게 하자. 안녕하세요. 주식공주 인사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 튤립 파동을 기억하시나요? 이게 제가 차트를 첨부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튤립 파동 때는 네덜란드 귀족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기서 거긴 튤립 조금 더 이쁘면 가격을 높게 부르고 높게 부르고 또 높게 불러서 튤립 한 송이의 가격이 대저택과 맞먹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 튤립 파동이라는 거는 사실 튤립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참여해 있는 이 증시에서도 그리고 실제 경제 산업에서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품 프리미엄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려다 영상이 끊어졌죠. 사실 그건 제가 유튜브가 너무 익숙치 않아서 뭘 잘못 눌렀는지 녹화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쨌건 제품 프리미엄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고 사실 이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명품입니다. 명품은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다 이죠. 근데 이 전 세계 산업에 명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까요? 일반적인 보편적 소비의 시장이 더 클까요? 당연히 후자거든요. 그러면 기업으로 놓고 볼게요. 모든 기업들은 항상 최첨단에만 투자해서 돈을 버나요?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있다고 해서 레거시 형태의 기술이 없으면 과연 최첨단 기술로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프리미엄이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지만 이것만 놓고서 얘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이 튤립 파동이 일으킨 이 버블은 네덜란드의 원예 산업을 발달시킨 계기가 되었죠. 왜 그럴까요? 돈이 되니까. 그 산업의 참여자들이 우후죽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어쩌다 보니 기술을 상향시켜 버렸고 어쩌다 보니 이 기술 비용과 생산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이 제품의 가성비를 만들어줘 버린 거죠. 네. 이 제품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관념과도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시장이 과열이 됐다면 언제나 더 비싼 주식이 더 좋은 주식이 된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AI 관련 또는 배터리 관련 또는 뭐 제약바이오 관련 또는 조선 관련 방산 관련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서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거 왜 또 올라가? 또 올라가네. 그냥 고점이지 또 올라갔어.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과열이 될 때면이라는 거거든요. 주식도 사실은 이 과열이 되고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강해져 버리면 소외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죠. 물론 상대적 저평가가 맞아요. 근데 많이들 관심을 갖고 많이 사는 주식은 어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는 비싸게 사고 또 주식이 더 올라가면 팔았더라도 또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걸 바로 인간의 직선 심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은 이게 쭉 우상향하는 직선일 것이다 라고 그 추이를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최근까지 AI 반도체, 특히 HBM의 이 제품 프리미엄 시장에 놓여 있고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걸 알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달리고 있고 TSMC도 달리고 있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달리고 있었죠. 네.
근데 여러분들 배터리 캐즘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배터리는 최고입니다. 네, 중국을 빼면요. 근데 어차피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산업의 팽창을 억누르기 위해서 규제를 했고 중국은 중국 자체 시장에서만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이제 가성비로 여기로다가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3사가 뭐 CATL 그리고 BYD 그리고 그 CALB 이 세사 3사가 합산한 시장 점유율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40%를 지금 쪼개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이 대표적이고 한 12%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뭐 SK온, 삼성 SDI의 경우에는 한 4%에서 한 5% 사이쯤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의 배터리가 이제는 반도체 시장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제 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째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산업이 있었고 그 일어나는 산업 안에서 이 제품의 프리미엄까지 붙었었죠. 테슬라, 전기차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테슬라는 2천만 원, 4천만 원 사이에 자동차를 생산하겠다라고 공표를 하면서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이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모든 산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쪼그라든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시장 점유율을 키우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가 생산 마진을 낮추겠다라는 소리인데 규모의 경제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 마진을 좀 낮춰도 10원짜리를 10억 개, 100억 개를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기업들은 이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니까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배터리는 전기차가 만들어져야지 넣을 수 있는 건데 비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라인에서나 써주지 중저가 라인에서는 그만큼 싼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 생산에 대한 이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대 전기차를 생산한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걸 아니까 너도 나도 다 같이 투자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0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라 50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기술이 발전했고 생산비가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한 기업이 이 배터리를 독점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혈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투자를 했지만 이익을 벌지 못하면 그 다 투자금 다 대출로 땡긴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가격을 낮춰야 되죠. 이 배터리 캐즘이란 거는 결국 앞부분에 최선단에 있었던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이 판매량이 저조해지고 생산량이 저조해짐에 따라서 이 배터리 생산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생산 능력을 많이 확충시켜 놨기 때문에 다시 업사이클이 왔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지만 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까지 생산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게 제일 쌉니다. 규모만 갖출 수 있다면. 그럼 왜 테슬라나 아니면 이제
그 반도체로 치면은 설계 기업들 있죠. 팹리스 기업들이 왜 TSMC,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파운드리나 IDM 쪽으로다가 골고루 분포시켜서 생산을 맡겼을까요? 그거는 내가 이거 만들 건데 나랑 같이 만들 사람 하면 나 한 명 이거보다는 나 할게. 아니야, 쟤보다 내가 더 싸게 할게. 아니야, 쟤네들보다 내가 더 싸고 빠르게 할게. 세 명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명이 있을 때랑 다르게 가격 흥정도 되고 납기 기간도 줄일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최선단에 있는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협상에서. 자, 그렇다면 프리미엄이 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일지라도 그 밑에 하청으로 가버리게 되면 과연 그 하청은 온전히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가? 당연히 초기 시장에서는 누릴 수 있죠. 그 하청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일단은 잘해줘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머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머슴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는 머슴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이 첫 번째 머슴한테 의리로만 너한테 계속 줄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자본은 굉장히 차가운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배터리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절대 갑이 맞아요. 당장에 이 AI가 팽창을 하고 뭐 전문가들은 이러죠. 이 엔비디아의 10년 대계다. 엔비디아는 10년 동안 호황일 것이다. 왜냐? AI는 이제 시작이 됐고 AI가 처리해야 되는 막대한 연산량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은 당장의 GPU밖에 없고 그 GPU의 설계조차도 엔비디아가 계속 앞서 나가고 있고 차세대 GPU를 또 만들고 또 만들 거니까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엔비디아 독주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만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010년도에 갤럭시 S가 나왔죠. 제가 그때 처음 썼었는데 얼마 안 가서요. 갤럭시 S2가 나오고 뭐 배가 뭐 LG에서 아무튼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스마트폰 성능이 좋더라고요. 아니, 내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새로 나온 폰이랑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뭐 노트도 나왔었고, 그죠? 아이폰도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어느 시점에 돼서는요, 우리가 지금 쓰는 휴대폰이나 2년 전에 썼던 휴대폰이나 기계 내구성이 달아서 좀 버벅거리는 건 있더라도, 가장 최신 폰을 써야 될 만큼 최신 폰의 성능의 개선을 체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저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안 하거든요. 뭐 웹 서핑이나 뭐 MTS를 본다던가 매거진을 본다던가 뭐 대부분 그런 것들 좀 써서 그런지 몰라도 휴대폰 자체적으로는 일반 소비계층이 쓰기에는 기술 한계가 이미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카메라에 사활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이런 그 프리미엄 라인이 계속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기업들도 AI로 돈을 계속적으로 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너도 나도 AI에 다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는 최선단으로 빠르게 투자를 해가지고 선점하겠다 해서 전략이 바뀌게 되겠죠. 지금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센터를 뭐 계속 투자를 하고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이거 투자 잠시 줄일게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를 더 확충시켜가지고 서버 규모를 크게 키워 놓으면 좋아요. 많은
그만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그만큼 쓸 소비자가 있나? 라는 거죠. AI 지금 기업들 많이 투자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루빈까지 나오게 되고 하면은 또 엔비디아의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가 먼저 투자해가지고 AI 기술 좀 더 선점해야겠다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 투자의 한계선 라인까지 가면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돼서 투자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엔비디아가 최첨단 기술을 또 낸다 해도 그 주기에 맞춰서 계속 수요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지난 과거에 디램 공급 과잉, 서브용 반도체 공급 과잉 이런 이슈들 자체가 발생하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도 엔비디아는 어쨌든 값은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한테 이걸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GPU를 쓰려면. 근데 그 밑에 기업들은 어떨까요? 지금은 TSMC, SK 하이닉스로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는 구조로 생산이 되어 가고 있지만 엔비디아도 나중에는 이 프리미엄이 꺾일 걸 알아요. 되려 빨리 후발 그 생산 벤더들이 생기길 원할 겁니다. 그래야 가격 흥정을 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제품 생산 전략을 다시 수립할 수 있으니까요. 엔비디아가 이제 이거 생산하려 했는데 마진이 좀 낮아져. 그러니까 너네들도 같이 낮춰줄래? 했는데 아니 생산은 우리밖에 못하잖아 가 돼버리면 물론 아니가 되지 않죠. 공생관계니까. 근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 아니면 생산 못하는데 너무 후려치면은 이건 좀 거시기 한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협상에 우위를 지지 못한다면 이 프리미엄이 꺾여버리는 순간에 엔비디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명품으로만 이루어진 산업은 없어요. 세상에. 명품이 있으면 그 밑에 중저가 라인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 그 중저가 라인은 생산 마진이 높지 않아서 그렇지 매출 시장으로만 치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공급 과잉 시기는 제가 필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젠간 끝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던 거는 튤립과도 같을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닐 뿐이죠. 엔비디아는 여전히 호황이고 여전히 AI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영상이 제일 처음 시작되었던 것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논하기 위함이었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엣지는 지금까지 최첨단이었고 늘상 최선단으로 앞서서 움직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했고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은 TSMC가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시장,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고였던 건 맞지만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최고였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스마트폰 부분이 또 최고였나요? 아니죠. 아이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언제나 어떠한 도전이 있었냐면 항상 중국에서 후발로 치고 나오면 위기의 삼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스마트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가전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규모의 경제에서 점유율을 유지해 왔다는 거,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도 당연히 있었지만 결국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HBM의 최선단은 삼전이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이고 삼전 정말 문제인데 라고만 할 수 있는가? 아까 뭐라 했죠? 프리미엄 라인으로만 먹고 사는 세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중저가 라인들을 뽑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HBM 마찬가지로. TSMC가 지금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까지 삼성전자랑 TSMC의 이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망했네. 이게 아니라 이제 또 삼성전자가
저 HBM 마켓에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떼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죠. 엔비디아는 또 예상치를 넘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거의 한 10% 좀 안 되게 나와버렸고, 더 좋게.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31억 1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예상치를 19억 달러 가량을 초과해 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프리미엄의 힘이에요. 테슬라도 프리미엄의 힘으로 계속적으로 이익이 터져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도 높아지고 매출도 높아지는 것. 이게 프리미엄 효과입니다. 이 EPS가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영업이익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자체가 좋아지려면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영업이익 대비해가지고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매출액은 엄청 커가는데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성장폭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던가 영업이익이 되려 감소한다던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실 양의 크기는 증가했지만 질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경향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해외 국가들의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요.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5% 성장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5% 성장하던 게 3% 성장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 아이고 이건 문제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 3%도 성장입니다. 근데 성장의 추이가 꺾여 나간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의 증가가 똑같이 증가를 하겠지만 매출액의 증가에 비해서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꺾이면 아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 또는 지금까지 좋았던 거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증시나 경제는 항상 미래에 대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지금 3년 동안 좋았네. 와, 앞으로 3년 동안 더 좋으면 이렇게 되겠네를 생각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프리미엄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은 말 그대로 3년 후에 그 추이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3년 뒤에 일어난 일이 실제 그 예상보다도 더 가팔라 버리면 주가는 미쳐 날뛰게 되는 것이고요. 3년 후에 일어난 일이 예상치 수준이 되면 그 주가는 그 수준을 유지는 해줄 거예요. 다만 3년 후에 그 예상치보다 수익도 증가했고 매출액 영업이익 다 증가했지만 예상치만큼은 아니다 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우르르 무너지게 된 거죠. 왜? 왜냐면 그 3년 뒤에는 또 그 3년 이후를 예상했을 테니까. 사람들이 기대한 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시장 예상치를 계속 벗어나고 있다. 상회하고 있다.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TSMC랑 SK하이닉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를 너무 매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답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뛰어난 이 파급력 있는 HBM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와 동맹인 TSMC, SK하이닉스가 일을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왜냐면 삼성전자의 전략은 원래 방어 전략이었고 언제나 2등 전략이었다. 삼성전자는 1등 전략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애플한테, 반도체는 TSMC한테, 그리고 HBM은 지금은 이제 SK하이닉스랑 TSMC한테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가전도 사실 이런 말 하면 또 주주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삼성보다는 LG가 낫거든요. 네. 그래도 규모의 경제를 잘 일으켜가지고 항상 시장에 위험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렇게 산정해서 경영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뿌리 뽑혀서 흔들린 적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돈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계속 지속될 시장이라면 투자를 해서 시장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돈 되네? 일단은 투자해. 막대한 돈을 때려 박아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다가 산업을 키워버렸죠.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전략처럼 삼성이 할 수는 없죠. 인건비도 갈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팔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다만 규모의 경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너무 커요. 세계는.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등 전략도 똑같이 저는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저는 SK 하이닉스가 TSMC랑 얼라이언스를 맺고 엔비디아의 프리미엄 라인을 지배하고 있는 거를 삼성전자가 빠르게 가져올 거라는 기대는 사실 안 합니다. 그러면 너무 세상이 반칙이잖아요. 기술 개발에다가 회사 뿌리까지 뽑힐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꼴랑 1, 2년 만에 우리가 이 최첨단 기술 가져왔어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세상에 그런 세상 우리는 굉장히 이 세상을 오랫동안 다들 살아왔으면서 순리를 알고 생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걸려버리면 약간 비이성으로 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삼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HBM 부문을 빼면 기존에 해오던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뀐 게 없는 상황이고 지금 HBM의 엣지가 꺾여버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SK 하이닉스한테 잡아먹혔다라는 이런 인식이 갑자기 강해지면서 엄청나게 밑으로 후려치기 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SK 하이닉스랑 TSMC는 뭐 생산량이 무한대랍니까? 네. 그리고 모든 기업이 다 최첨단 GPU만 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나 뭐 여러 기업들이 인공지능 AI, 생성형 AI로 돈을 버는 모델들을 만들게 되면 물론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라이선스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자기네들이 기술을 개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다.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할 수도 있죠. 그럼 자체적으로 서버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최선두주자는 아니니까 이 생산 단가를 좀 낮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기술 응용이라는 건요 꼭 하드웨어가 엄청 좋아야만 그 최고의 기술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저는 갤럭시를 씁니다만 그 노트 지금은 S23을 쓰고 있고 이전에는 2020년도에 노트를 샀으니까 그 노트를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뭐 게임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유튜브를 보는데도 문제는 없었고요. 소비하는 입장에서 취향에 따라 좀 다른데 사람들은 꼭 최첨단을 계속 쓰진 않는다라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 익숙함에서 사람들은 딱 필요 이상을 더 바라질 않는다는 거죠. 그게 경쟁인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너무 당연한 것들을 가끔씩 망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는지는 좀 모르겠다. 뭐 옵션 때문에 이렇다 어쩌다 저쩌다 저도 다 말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특히 지인들한테 말을 할 때는 뭐 근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볼모로 잡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보다 먼저 채권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공매도 금지 같은 해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런 요소들이 되려 한국의 지수를 대변하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부진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항목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똑똑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라는 이 이성과 비이성적인 그 감정과 무언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사이에 있는 이 괴질적인 오류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투자자가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능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DNA 남아 있어서. 그래서 모두가 군중심리에 휘둘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과할 정도로 전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과할 정도로 똑똑하다 보니까 그 레버리지라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써버린 거 아닐까. 근데 삼성전자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는 사실 레버리지만 아니라면 물려도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결론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더라도요. 지금 2019년대 수준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어닝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반도체 부문이 좀 부진한 건 맞는데 어닝은 어떤가? 보세요. 매출액의 규모는 거의 1.5배수까지 내년이면 커진다 봐야 돼요. 내후년이면 거의 확정적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40% 이상 증가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이면은 한 70% 정도는 증가했다고 봐야 돼요. 못해도. 그죠? 70%씩 증가했는데 주가는 그때랑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 올라갔던 그 부분을 빼야 돼요. 왜냐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때는 제가 왜 이때 기준으로 잡냐면 엄청난 과잉 유동성이나 이런 게 만들어질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때 형성됐던 게 55,800원이에요. 근데 지금 55,300원입니다. 이익은 얼마나 증가했죠? 기업의 가치는 그러면 중간에 뭐 침체가 와서 깎였었나요? 깎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냥 이 중간에 이제 딜은 공급 과잉 때문에 적자나 흑자를 봤지만 그 규모가 줄어들었던 것이지 적자를 봐서 회사의 자산이나 자본이 깎여 나간 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청산 가치도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부상의 가치가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죠. 근데 지금처럼 이 장부상의 가치도 좋아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스토리텔링 안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후려치기를 당했어야만 했는가 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그러게 왜 그렇지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점은 알 수 없어요. 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이 신용잔고가 주질 않았잖아요. 18일까지도 신용잔고가 증가를 해가지고 제가 이 댓글에 이 잔고를 수량이랑 금액이랑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헷갈렸었는데 근데 이 정정을 하면 이 옆에가 이제 단위 100만이죠. 근데 요 단위를 보면 18일 날 이후로 갑자기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때 이게 너무 늘어나서 단적으로 지금은 올라간다라고 좀 보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2배수로 잔고가 늘었으니까. 잔고가 2배가 늘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때죠. 여기 9월달
9월달 기준 대비 이 11월 18일까지 2배까지 늘었었는데 10월 29일에도 늘었어요. 근데 요때 보면 10월 29일 날에서 줄어든 속도랑 11월 18일부터 줄어든 속도는 달라요. 좀 더 빠르단 말이죠.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제는 공포에도 학습이 돼버리니까 이게 또 공포가 올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 왜냐면 투매를 학습해서 이 투매의 이 패닉셀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레버리지가 높고 신용이 높고 하니까 이게 융자가 증가해 놓으니 이거 팔아야겠다 하고 쉽게 내놓는단 말이죠. 이전에 비해서. 만약에 좀 더 빨리 융자가 줄어들고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삼성전자가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저점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이건 무조건 저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삼성전자 오너도 못하는 건데. 그러면 이 가격을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차트로다가 뭐 이거 신저가를 깼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 월봉이나 연봉 이런 가격들을 보시면 평균 가격이란 게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19년도 때 우리가 앞전에 이제 예상했던 그 실적이 확인했던 실적이 있죠. 그때 주가를 보면 고점과 저점의 중간 가격이 얼마냐면 한 47,000원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19년도에 고점으로 가격을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봤더니 뭐 좋기 내년도면은 한 60% 정도는 증가하겠는데 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60%를 이렇게 잡아줘요. 자,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 중간값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제 투매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17년, 18년, 19년을 잘 보세요. 18년도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어요. 이건 저만의 이제 가격을 볼 때 이제 항상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종목은 이거고 저 종목도 이거고 다 다르게 봐야 되는 거지. 하나의 접근 척도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동일하게 반영을 시킨다? 그거는 전혀 실용성이 저는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음봉의 그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악재를 맞아서 떨어진 겁니다. 그죠? 악재를 맞아서 이때 하락했을 때 고가 대비 얼만큼 빠졌는가를 보세요. 네. 왜냐면 경영은 저땐 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익이 좀 떨어지고 했더라도 경영은 잘 하고 있었는데 37%의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의 경영과 별개로 시장의 위험,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든 뭐 어쨌든 저쨌든 해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바로 그 위험에서 노출되었을 때 삼성전자가 37%까지 빠졌구나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저건 고가 기준에서 저가 기준이죠. 굉장히 후하게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중간값에서 60%가 증가한 요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불리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라고 말하니까 제가 삼성전자 주주라도 된 느낌인데 삼성전자 주주가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37% 할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에요. 자, 아무리 떨어져도 지정학적 리스크니 뭐니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니 뭐니 여기가 엄청 싼 가격이다 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를 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 근처까지 왔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 밑으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주식은 카드 게임과 같습니다. 카드 게임과 같다는 게 뭐냐면 제가 화투를 친다고 하면 화투에 여러분들이 코주부 2장을 더 받았다 해서 모든 판 다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유리한 건 맞지만 확률이기 때문에 주식도 이쯤면 유리한 데가 맞아요. 근데 불리한 상황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37.58%가 이제 내려가면 48,000원 저때잖아요. 저때 지금 봐서는 또 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조건 내려온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가 패를 더 받을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왔을 때는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둘 중에 한 가지는 돼야 돼요. 현금을 남겨두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들어갔던 거를 언제 뺐다가 저 가격에서 다시 진입할 것인가. 근데 미련한 짓은 비싸게 사서 49,000원에 팔았다가 48,000원에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이건 미련한 짓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6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57,000원에 5% 정도 그럼 이제 손절을 치는 거죠. 그 손실, 근데 확정 손실은 또 이제 투자자마다 인식이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에서는요, 5%의 손실을 내어준 다음에 48,000원이 내려오면 사야지 했을 때 사게 되면 58,000원에서 만 원이나 빠져 있으니까 2,000원 손해를 보고 이제 뺐던 그 주식이 나한테 주당 만 원을 더 싸게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어차피 살 거고 좋게 보고 진짜로 올라갈 거라면 그럼 실질적으로 팔고 나서 다시 샀지만 8,000원 정도의 이익을 봤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보유를 하고 비중을 이미 실어 놓은 상태라면 저 48,000원 부분에서 메리트를 취할 수 있게끔 보유 종목에 대한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 이런 관리 계획을 짜놓고 실행까지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현금을 그냥 애초에 빼두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니 100% 담아서 100%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좋지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 들어가서 100% 올라간 걸 바라기보단 50% 들어가서 100%가 올라가주면 정말 땡큐고, 50% 들어갔다가 내가 혹시나 했던 가격까지 내려와서 그때 샀는데 거기서 한 5, 60%가 올라가는 게 차라리 더 땡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리스크를 노출시키는 최악의 상황만 면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이기기 때문이죠. 그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이란 전제하에 반복을 한다면 이긴다는 거죠. 계속 모든 판에 코주부 2장씩 얘만 더 받아. 그럼 얘랑 붙어가지고 돈을 걸고 하면 과연 내가 이 코주부 2장 받는 놈을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얼마 안 되죠. 네. 훨씬 불리하고 내 돈을 빼앗길 확률이 더 크다는 겁니다. 빼앗길 확률이 더 크고, 이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처럼 이런 계획을 갖고서 자본을 관리하는 분과 아무런 생각 없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다 보니 8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구경해버린 분과는 입장부터가 달라요. 어차피 두 분이 모두 시장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자본 배분을 꾸준히 했던 그 관리 전략을 갖고 있는 분이요, 그냥 떨어지고 물타기 했던 분의 돈을 가져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이죠. 그리고 물타기해서 내 주변에 돈 벌었던 사람이 있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죠. 예. 왜냐면 그분의 전략은 자칫 잘못했다가 엉뚱한 데 걸리면 10년을 감길 수도 있는 것이고, 하물며 허튼 종목 잘못 건드렸다가는 계좌가 10배 정도는 올라야 회복이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투자를 하는가 본인 스스로가 돌아보고 반성해서 나는 이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확립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투자가 나한테 돈을 벌어주겠구나, 꾸준하게 내가 반복만 하면 벌어주겠구나, 그걸 정하지 못하면 결국엔 내가 이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허락된 영역이란 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천재적 기질을 갖고서 회전을 높여서 하는 단타 같은 경우에는요,
어쩌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각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어느 보이지 않지만 형태를 항상 만들게 되어 있어요.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사고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매번 새로운 걸로다가 이 감각을 이끌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처리되는 분들이라면 애초에 시장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고비를 겪고 벌써 애진즉에 무언가 하나 확실한 성과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빠른 거는 일단 차치해 두고 느리게 간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되 이 느리게 가는 전략조차도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이 인과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남들보다 어떤 점이 우위인가, 그럼 그 우위를 살리려면은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꾸준히 반복을 할 수 있는가까지 다 결정이 돼야 돼요. 예. 그게 다 결정이 되면은 사실 저는 삼성전자 이야기도 뭐 알테오젠 이야기도 평상시에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제 이제 코스피로 보면 어제가 아니죠. 화요일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원래 계획이 그 여기 지수가 떨어질 때는 사지 말자. 근데 5일선을 넘어서고 종가가 2% 이상 상승을 하면 그럼 강한 시장이다 라고 간주라고 거래를 시작하자. 그 대신 꺾일 수도 있다. 항상 전 꺾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꺾이면은 도망쳐야지 방법이 있나. 그렇지만 여기서는 들어가도 내가 남들보다 불리하진 않다. 왜냐면 나보다 불리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위치로 치면은 7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수했던 사람이 내가 11월 19일에 매수해도 그 사람들보다는 유리하게 산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다렸어요. 시나리오는 말씀드릴게요. 2555포인트를 넘어가면 그때는 비중을 더 강하게 때릴 겁니다. 저는 한 종목에다가 첫 비중을 실을 때 10%를 실는데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의 비중을 15%를 실었어요. 이게 굉장히 과격한 거거든요. 왜냐면 10%씩만 실어도 3번 정도를 저는 밑으로 물타기를 안 하니까 3번 정도를 매수하게 되면 30%가 돼요. 자산에. 근데 15%로다가 2번 해버리면 그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거고요. 실제 투자에서 내가 노출시키는 리스크를 2배로 그러니까 50%를 더 늘린 거죠. 1.5배로다가. 예. 그만큼 이때는 내가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걸 이 마음에 정해놓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하고서 행동을 해야 되지 그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투자의 항상 시장은 투자자들을 실망시키기 때문에 어떻게든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아요. 투자자를.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잃어도 된다라고 감수한 폭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가 됩니다. 이거 상황 어떡하지? 이 상황에 안 놓이려면 처음부터 감수할 폭을 정하시라. 정말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2555포인트를 넘어서면 저는 이때는 비중을 신규로다가 이제 그 종목을 하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 했을 때 20%까지도 때리지 않을까. 왜냐면 저때는 강한 시장이라고 약간 생각할 것 같거든요. 시나리오는 3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3개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매수였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단순히 5일선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이때는 10%의 비중만 담으려 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2%의 종가 상승이 나오고 갭 상승이 나온 날이에요. 다음 날. 그러니까 시초가 2% 종가 형성을 하고 그 다음 날 시초가 갭이 뜨면 이때는 10%였어요.
근데 5일선을 돌파하는 2%에다가 갭까지 떠버린다. 2%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때는 갭이 뜨지 않더라도 15%예요. 강하니까. 근데 정말 강하게 보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락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하락. 이 하락의 3분의 1까지 회복이에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회복을 하면 저는 강하다. 배팅을 한다. 하고 비중을 키울 생각이었어요.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큰 폭락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 폭락이 나왔고 이때도 배팅을 하려면 했어야 됐던 건데 저는 이때는 큰 배팅을 안 했어요. 이때는 뭔가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생각을 해서 그냥 10%로만 했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전에 저 폭락 때는 어떠한 대응도 못 했었는데 이번 하락 때는 의외로 좀 대응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근데 판단들이 잦아지게 되면요. 오류가 많아지게 되고요. 오류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하락에서 나타난 오류라면 분명히 상승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취할 것이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복을 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폭이 많을 것 같다. 그럼 2555포인트 넘어가면 당연히 잃을 걸 정해놔야겠죠, 여러분. 단순히 손절폭을 정해라 이게 아닙니다. 비중에 따라서 총 자산의 얼만큼을 잃어버릴 것인가를 정하신 다음에 저때 비중을 한번 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비중을 가서 쉬는 게 아니라요. 2555 가서 쉬는 게 아니라 2555로 또 갈 거를 간주를 해두고 지금 지수가 꺾일 것도 간주해야 되고 2555를 넘어갈 것도 간주를 해야 되고 그러면 꺾일 걸 간주했을 때는 비중 풀매수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근데 2555까지 그럼 나는 비중을 15%를 담으면 30%니까 만약 그 종목이 또 주도군에 속해졌을 때는 2555에서 20%를 실어버렸을 때 자산의 50%까지 실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기회예요. 예를 들어서 업종 차트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이게 참 사실 그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거지만 듣기 좋은 영상을 만든다는 거는 더 많은 내용을 담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영상을 사실 만들고 싶은데 시청자분, 그러니까 앞부분은 좀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평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듣기 좋은 영상은 아니에요. 다만 주식적인 부분을 좀 더 제가 생각하는 걸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 2555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무리를 하는 게 기회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화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상승장이 나온다고 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락장은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폭락이란 게 없었다면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이것도 항상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간주를 해야 됩니다만 없었다면 이게 없었다면 아마 요 부분을 덜어내고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이 구간 여기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여기서 15% 여기서 15% 샀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어차피 물타기를 안 하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만약에 지금 제가 10%씩 15%씩 갖고 있는 종목이 저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
이런 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피격을 당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하고 해버렸다. 그러면은 시장에 충격이 빠지겠죠. 그때는 물타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시장과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건 물타기 해줘야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여기. 근데 지수가 이때 보시면 하락의 3분의 1 이상을 이제 넘어섰을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냐면 지수가 상승하는 폼은 그냥 그럭저럭인데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폼은 훨씬 더 컸어요. 지수 상승폭은 8%인데 삼성전자는 27%까지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만 놓고 봐도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제 설계를 해놓고 지수가 2555가 넘어갔을 때 더 때려야 되는 이유는 지수가 이때부터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2400을 깨고 2555까지 올라간 것도 많이 올라간 건 맞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종목이 주도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더 파격적으로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볼 건 없다. 근데 저는 그냥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않을 뿐이고 특히 삼성전자 주주들이 요즘 막 언론에서 너무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뭐 본인이 가치 투자자라면은 가치 투자자로서 계속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주가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애초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기업 가치가 훼손됐을 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가치 투자라 하면 장부상의 가치보다 낮게 떨어져 있으면 매수하는 겁니다. 가치 투자자는요. 물론 변형된 가치 투자자도 있겠지만 그리고 장부상 가치에 수렴하면 매도하는 겁니다. 예, 그게 기본적인 가치 투자의 기본 개념이에요. 장부상 가치와 청산 가치 뭐 이런 걸 거기다 버는 돈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그리고 가치 투자자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그 중장기 성장형 가치 투자가 있겠죠. 장부상 저평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장부상 평가가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 산업과 해당 사업의 성장성이 너무 명료해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 패닉 때 매수를 하게 되면 매도할 이유가 없어지죠. 물론 이제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게 가치 투자 기준이에요. 이건 또 가치 투자자는 어차피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때 매도를 하거나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가치에 수렴했을 때 더 이상 그 이상을 취하려는 욕심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지. 가치 투자 기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가치 투자자인지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인지 뭐 성장주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장부상 가치도 저평가되고 우상향 성장성도 있고 하면은 그때 날래게 매수를 해가지고 그 수량을 취했으면 절대 쉽게 내주면 안 되죠. 언제 또 그런 기회를 또 볼까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엣지 있는 기업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매수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기에 좋은 시기가 맞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엣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예, 엣지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데 어쨌든 유튜브라는 거를 저도 이렇게 뭐 잘 모르다 보니까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 사실 지금 이 영상 찍으면서 무섭거든요. 무섭습니다. 처음에 그 결론은 하고 끝났어야 됐는데 갑자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서 네. 너무 말이 길어져서 이제 또 시청자들이 안 보시지 않을까 솔직히 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엣지를 다루고 싶지만 시청자들이 엣지를 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생각보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그냥 듣기 편하고 간단한 수준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지. 저도 피드백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유튜브를 하면서 시청자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지만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강제로 먹이면 과연 그게 몸에 좋을까요? 트라우마만 생기진 않을까요?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건 맞지만 중요한 건 사실 많죠.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서도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싶은 부분을 제가 채워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시장에는 워낙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죠. 근데 웬만한 거는 다 접해보고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항상 근간을 이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절대 어떤 기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근간. 그건 뭐냐면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는 모든 아이디어가 다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방법론을 모를 뿐이라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에는 수능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다른 이들의 아이디어가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진 않아야 되니까 그들이랑 완전히 대척점에 서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틀렸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말한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근데 그 비관의 결과가 있더라도 꼭 그 비관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니죠. 낙관의 정답도 공존할 수 있어요. 드러나는 시기가 다를 뿐, 네,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 근데 이 다름 안에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게 박자가 딱딱딱 맞는 사람도 있는데 박자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쪽에서도 얻어 터지고 저쪽에서도 얻어 터지고 대부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얻어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시켜 드릴 수만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계속 반복해서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읽는 사람은 계속 읽고요. 버는 사람은 계속 봅니다. 그거 이게 정말로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메커니즘이 그래요. 읽는 사람은 저점에서 팔았지 않습니까? 왕창 올라가면은 후회를 하면서 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또 떨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반복입니다. 버는 사람은 저점에서 매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왕창 올라가면은 팔게 되겠죠. 여기서 본인이 비싼 거를 살 수 있다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비싼 거를 산다기보다는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고 기다렸다가 또 와장창창 무너지고 나면 또 거기서 또 사면 네 돈을 벌고 이렇게 방식이 계속 반복돼요. 물타기 하던 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반복됩니다. 물타기에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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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오고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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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오고 물타기 엄청 죽어라 하면서 그걸로 끝까지 수익 끌고 가는 경우는 가치 투자자만 저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기업에 대해서 오너의 발톱대가 꼈나 안 꼈나까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기업을 낱낱이 꿰고 있는 분이 이 기업은 가치 훼손이 안 됐어. 좋아. 더 사야지. 떨어졌네. 더 사야지. 하다가 돌아서게 되면 이거 가치 이만큼인데 나 이거 이만큼 먹어야지. 이거 절대 안 놔야지. 뭐 그런 거겠죠. 저도 근데 그런 기업이 몇 개 있어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말했던 그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건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인공지능은 얘 말고는 제가 그 표현하기로는 얘 빼고는 인공지능 다 쓰레기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좋다라는 뜻이죠. 사실 뭐 다른 게 왜 쓰레기입니까?
근데 이렇게 한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가치 투자자도 맞고요. 단기 투자도 맞아요. 다만 그 단기 투자는 정말 맞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 생력을 갈아 넣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부정적이에요. 특히 연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부정적이에요. 예. 젊으면 뭐 어차피 젊어서 헛짓거리 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조차도 시간 낭비가 아니라 배움이 될 수 있다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상 뒤로 가면 안 돼요. 일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모험을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30대에게 있어서 20대에게 있어서 50대에게 있어서의 그 1억이란 투자 시장에서만 개념으로 1억이란 자본의 규모가 아니라요. 시장에서의 1억의 가치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 노출을 시켜서 시간 레버리지를 일으켰는데 50대가 20년을 투자해서 1억으로 시간 레버리지 연평균 5%씩 복리로 일으키는 것과 20대가 50년간 연평균 5% 복리로다가 시간 레버리지로 수익을 얻는 것과 어떤 게 더 우위가 크겠습니까? 뭐 안 봐도 불보듯 뻔하죠. 그런데 그 규모를 계산을 해보면 그게 단순히 뭐 2.5배 차이가 아니라요. 시간은 2.5배 차이인데 분명히 수익률은 수십 배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수십 배. 수십 배 차이가 난다는 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거죠. 더 이상 시간을 자꾸 잃어버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잃지 않아야 되고요.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게 원본 손실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투자라는 경우는 안 팔면 잃지 않는 건 맞는데 그거는 기업의 인생의 승부를 거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려면 단순히 인생의 승부라는 건요. 나 이거 무조건 사고 끝까지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인생의 승부, 생사결을 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혼심의 힘을 다 끌어들여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다 찾은 다음에 칼집에서 칼을 꺼내들 거란 말이죠. 예, 매수해놓고 난 얘한테 승부 봤어. 그거는 승부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객기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안 팔면 원본 손실 아니다라는 게 될 것이고 그 외에는 원본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그 원본 손실이 반복성에 노출되었을 때 일시적인 원본 손실이 될 것이냐 영구적인 원본 손실이 될 것이냐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손실폭을 0.5% 정도 만약에 원금 총자산 대비 0.5% 정도 잃는다 치면 이 부자들이 은행에 돈 맡겨봐야 2%인데 그 사람들의 자산의 2%가 그럼 3개월로 치면은 0.5%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산의 0.5%란 게 작은가요? 아니죠. 부자들의 3개월을 가져다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념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0.5% 이상의 손실을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죠. 0.5% 에이 그거 노출시켜서 어떻게 돈을 벌어? 아니요. 물타기 하는 습관만 버리고 방법론만 조금 깨우치면 0.5% 리스크를 노출시킨 다음에 수익이 커가게끔 만들었을 때는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한국 주식시장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수없이 털려야 하는 것도 맞는데 원금의 0.5% 손실이면 자산이 70%까지 내려가려면 140번을 실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140번 중에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 전략을 계속 유지해서 기업을 매수했을 때 10%, 20% 아니면 10%, 10%, 10% 아니면 15%, 15%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면 그리고 수익이 자라난 걸 냅둘 수 있다고 하면요. 30% 비중으로 3배를 먹으면 어차피 계좌는
120%가 되어 있게 되는 거죠. 140번을 실패하기도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죠? 예. 아니야, 140번 실패하기 쉽던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본인이 그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정확한 방법론도 확립이 되지 않은 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영상 사실 여기서 그냥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안 끊고 원테이크로 앞부분에서 이렇게 대본이나 이런 느낌으로 대본은 아니고 그 화면에 있는 걸 설명하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잘 남겨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일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은 여기까지고 그다음 또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찾아왔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또 뭐 생각을 해봤어요.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봤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주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보다도 전 더 뛰어난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저보다 더 뛰어난 그 한 분한테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혼나요. 그러니까 혼난다는 게 정말 혼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이 매크로조차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혼나죠, 사실. 예.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충분히 여쭙고라도 제가 내릴 수 없는 결론이라면 나름의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라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뭐 그리고 또 뭐죠? 댓글 부탁드리고 이 영상 시청 웬만하면 그 여러분들이 그 제가 자꾸 영상을 할 말이 참 많아서 이 영상을 삼성전자 이야기를 봐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게 결단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속성을 가지고 향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노출시켜서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는 전개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을 보실 때 개인적으로 권장드린 거지만 이게 좀 시간이 지속돼야 하는 문제의 이야기다 하면은 그 부분을 시간 링크를 이렇게 복사해 둘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따로 그냥 간단하게 개인 메모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그거보다는 아예 노트에다 펴놓고 삼성전자 이렇게 지수 이렇게 그냥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다시 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영상은 일단은 저는 영상은 길잖아요. 네. 영상이 길고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노트에다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저는 노트에 체크를 해놓거든요. 다음에 노트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노트에다 이렇게 일정을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나 이런 걸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망각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지수 시나리오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죠. 뭐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재무적인 부분과 그가 이제 잡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잡주에서 안 되고요. 이렇게 맞아 이게 시장의 그 체계적 리스크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졌던 게 34%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떨어진 게 7% 이렇게 떨어졌으면 충분히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간 가치가 여기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60% 올라간 게 대략적으로 요거니까 그죠? 60%면 여긴가요? 네. 여기서 37% 떨어지면은 어디지? 이렇게 되는구나. 직접 그려보거나 직접 해보면 더 좋아요. 이건 뭐 차트를 보는 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때 평가받았던 시장에서 평가받았던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은 바뀐 장부상 가치로 봤을 때 과하냐 아니면은 좀 그때보다도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보는 방법인 거니까 이런 건 또 따로 메모를 해두실 때 가치 평가든 아니면 이제 그 종목의 매수라기보다는 종목 평가 아이디어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평가 아이디어 정도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식으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저번에 청바지 회사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2조 제가 말할 때 22조, 23조 했던 것 같은데 벌써 18조가 됐네요. 근데 어쨌든 머크사랑 이건 비교 분석을 한 거잖아요. 머크사가 5배 매출의 5배로 해서 330조 정도 됐는데 71조 정도의 매출액이니까 알테오젠은 오너가 1조 2030년까지 1조를 말을 했잖아요. 인터뷰에서. 그러면은 이게 5조까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제가 왜 수익을 열어야 된다는지 좀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좋은 또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이 자 보세요. 얘가 지금 18조 6,882억이잖아요. 그러면은 18.688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를 곱하면 1조가 18,700원 정도가 되네요. 잘 계산했나? 네. 여기가 1조란 말입니까? 아니죠. 5조가 돼야 되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매출액이 5조, 1조니까, 예. 계산 잘못했다.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 93,775원이죠. 보세요. 자, 단순히 머크사랑 비교로 했을 때는요, 알테오젠이 여기까지면 이거 비싸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물타기는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박살날 때 이게 이제 돌아설 때는 저쯤에서 어떻게 매수하겠어요? 돌아설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설 때 매수하고 그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가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비싸다, 고가다가 아니라 이렇게 수익이 열리면 이건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건요, 완전히 박살이 날 수도 있지만 박살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금의 이 설명을 듣고 번뜩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수하면 무조건 돈 벌겠네가 아니라요. 이렇게 매수하면요,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패한 경우가 훨씬 많고 성공한 빈도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손익비가 깡패잖아요. 그죠? 열었을 때. 물론 여기까지만 가도 이걸 보고 꺾였다라고 판단하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자기 각자마다 다 다를 건데 누군가는 이걸 꺾였다고 판단하고 그래 한 번 더 가보자 할 수도 있고 저라면 근데 여기서 꺾였다고 판단하고 여기서 더 담았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왜냐면 막 일어났다고 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와 이거 과열이다라고 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꺾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라도 늦어도 여기서 그럼 한번 근데 여기는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다만 시세적으로만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요 방법도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불타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그러면은 나도 이제 이런 구간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하고 시간을 어떻게 녹일까, 어떻게 원본의 0.5%만 읽게 해야 되지? 하나, 둘, 세 번 다 사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익 중이었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종목에서만 집중해야 될까? 아니면 몇 종목을 봐야 될까?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이거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진짜 종료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말을 강제로 종료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